예, 지금부터 제10회 상생이임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미나는 상생사회 일선인 선언, 다일공동체, 시사오늘,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기우 교수님을 모시고 선거제도와 정치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이 정치 양극화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또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제가 아는 한 세계에서 가장 이 양극화 문제가 적은 스위스에서 어떻게 그런 합의제, 스위스 용어로는 콩코르단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잠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번 선거법 개정은 사실상 실패했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를 평생 연구해 왔고요. 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헌법 개정을 위한 운동을 했고, 특히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 서명 148명을 받아서 국회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그런 활동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에 2018년도에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됐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만 있었고, 왜 가야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토론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작년이죠. 작년 1월 달에 이 좌파, 우파 시민단체들이 함께 이걸 국회에 맡겨놓으면 이 선거법 개정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시민사회에서라도 이 이념을 떠나서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만들어보자 하고, 거의 1년 가까이 여러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선거제도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떤 제도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 국회에서도 또 그랬죠.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선거법 개정을 위한 모임을 결성해 가지고 반드시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천명을 했고, 국회의장님도 반드시 선거법 개정을 법정 기간 안에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무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저는 이 선거법 개정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그러고, 핵심이라고 보고, 이 정치개혁은 한국에 있어서 정치개혁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 역시 국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선거법 개정을 끌어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선거법 개정은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따라서 한국의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정치개혁도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이 차기 선거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미리 논의를 착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한국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는데
매우 필요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이 우연히 한 10년 전에 제가 스위스에 아주 친한 교수님이 있어가지고 이 선거법 개정, 특히 스위스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쭉 논의를 해오던 차에 한국에서 이제 연동제 선거제 비례선거 문제가 이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우선 이거 오래된 논의죠. 좋은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이 사람들이 좋은 법률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거꾸로 좋은 제도가 좋은 사람을 만드느냐, 꽤 오래된 논의인데요. 여기에 인용해 놓은 거는 우리들에게 좋은 사람을 주면 그들이 좋은 법을 만들 것이다. 이것은 선동가들의 얘기다. 그리고 실패하기 쉽다. 우리에게 반대로 좋은 제도를 주면 그들이 좋은 사람을 만들 것이다. 뭐 이런 것인데, 이게 이미 1656년에 영국의 정치학자, 이것도 정치인이었죠, 해링턴이 했던 얘기고, 훨씬 전에 미켈란젤로하고 아주 친분이 두터웠던 지오노티라는 분이, 이 사람은 마키아벨리의 후임자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피렌체 공화국이 들어서자 이 마키아벨리를 이어서 이 사람이 후임자 역할을 했던, 그리고는 그것이 실패하자 망명생활을 했던 이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마키아벨리보다 더 뛰어났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역시 이 제도가 좋은 사람을 만든다, 막 이런 쪽에 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휴미라든지 칸트, 포프, 롤스 이런 사람들도 이런 주장에 동참을 했습니다. 저 역시 제도가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국회의원 선출할 때 계속 한 40% 정도 물갈이를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낫겠지 하고 했는데, 막상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이상하게 사람이 변하는 이런 것 현상을 보면서, 역시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배경이랄까, 물을 갈아줘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겠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이것이 선거제도가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지요. 특히 부캐넌 같은 사람은 시장의 실패보다, 정치의 실패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의 실패다. 여기 헌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제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의 작가였던 스모글러와 로빈슨도 이 정치 제도가 국가의 번영과 빈곤을 결정하는 근본 원인이다. 정치 제도의 착취성과 포용성이 국가의 빈곤과 번영을 결정한다. 많이 인용되는 말이죠. 결국 제도가 문제다 하는 그런 주장이죠. 그다음 어떤 정치 제도가 또 정치가 좋은 정치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죠. 2009년도에 유엔에서 어떤 가버넌스가 좋은 가버넌스이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이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선거제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해놨고요. 예를 들어서 이 합의 지향적이라든가 책임성이라든가, 그다음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또 포용성, 이런 것들은 선거제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내용을 설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또 정치인들 스스로 대한민국의 가장 후진적인 분야가 정치 분야다.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정치 양극화다. 여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인들 보고 그만 싸우고 정말 민생을 위해서 일 좀 해라. 이런 말이 나오고 또 국회의원들도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다 약속해 놓고는 실천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정치 양극화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이제 점점 심해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양극화를 가장 쉽게 설명한 것 중에 예를 들면 이 정치 스펙트럼, 뭐 좌파에서 우파까지 쭉 스펙트럼이 있죠. 중도를 지나서. 그래서 이 중도적인 그 정치 스펙트럼이 비어 있고 이것이 양쪽으로 치우쳐 있는, 쏠려 있는 이런 현상을 정치 양극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 정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포퓰리즘이 일어나게 되고 또 권위주의 체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 상대방 이 경쟁자들을 악마화하는, 또 우리 편은 무조건 옳다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한 나라이지만 사실상 분단된 분단국가가 일어나서 민주주의의 그 위기, 또 존립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 정치 양극화라는 게 유럽에서는 좀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90년대 이후에 그 아데나워 재단에서 정치 양극화라는 것이 미국에서 아주 심했는데 이게 독일에도 오염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유럽에서는 생소한 단어였는데 오늘날은 상당히 유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훨씬 그 양극화가 덜하죠. 그 유럽 대륙이.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정치 양극화하는 게 무조건 나쁘냐? 하는데 그 정도의 문제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양극화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즉, 이 토론의 쟁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과도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그러한 그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양극화에는 그 아이엔가, 이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엔가라는 그 이 정치학자가 이념적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로 구분했는데 상당히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이념적 그 양극화는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정책의 방향에 대한 극단적인 대립인데, 뭐 그것이 좀 진화되다 보면, 그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면 이제 저쪽 편에서 얘기한 건 무조건 틀렸다. 우리 편에서 얘기한 건 무조건 맞다. 저쪽 편하고는 밥도 같이 먹기 싫다. 또 뭐 미국에서는 심지어 자녀들의 결혼도 지지하는 정당에 따르면 못 시키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이런 거죠. 이것을 정서적인 양극화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거 제도를 뭐 세계적으로 많은 그 선거법 개정을 해왔죠. 어느 나라에서나 선거법 개정을 여러 차례 안 한 나라는 없을 정도로 선거법을 자주 개정했고, 또 이 선거 제도도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 뭐냐? 즉, 한편으로는 이 유권자들의, 또 국민들의 그 분포에 따라서 뭐 지역적인 또는 계층적인 뭐 이런 그 분포에 따라서 각 계층,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 뭐 이것이 또 한편으로 가장 중요한 선거 계획의 목표이고,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고 통치 능력을, 즉 거버넌스 능력을 향상시키는,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고, 뭐 미국 같은 데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합의와 타협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마비되는, 또 침체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통치 능력 자체가 상실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 통치 능력의 향상에는 유능한 인물이 당선돼야 되겠다. 그런데 이 목적은 서로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 선거제도의 개정에서는 대표성의 확보와 통치 능력의 향상, 이 상충되는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국민들하고 얘기들을 해보면 이 선거제도가 어떤 건지 뭐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또 학자들까지도 이게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보기가 힘들고요. 또 예를 들면 뭐 독일 같은 데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냐 일반 국민들은 사실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기본적인 형태. 애초에는 그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이런 단순 다수제. 이것이 전형적인 그 선거제도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단순 대표제가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럼 비례대표제로 가자. 이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서 단순 비례대표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단순 그 다수 대표제는 인물을 직접 뽑는 겁니다. 직접 인물을 보고 선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선거구제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선거구만 얘기하는 거고요. 누구를 보고 뽑느냐? 인물을 보고 뽑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단순 대표제다. 이 단순 대표제는 통치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성자 독식으로 인해서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단점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순 비례대표제는 정당을 보고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고 인물은 정당에서 정해준 인물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에 대한 선거는 간접적인 선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당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정당 못 믿겠다.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데서는 이 비례대표들을 채택하는데 애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비례대표제는 그 의석의 배분, 쉽게 얘기해서 나눠먹기, 여기에 치중해서 대표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통치 능력의 향상에는 좀 취약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 대표제를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이 수렴 정치,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분열의 정치로 갈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는 이런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선거법 개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선거법 개정을 여러 차례 해왔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혼합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혼합을 어떻게 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를 혼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혼합할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다수대표제와 단순 비례대표제를 그냥 그대로 혼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변형시켜가지고 혼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장 혼합식 중에 일반적인 게 이제 병렬식 혼합제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나 일본 등에서 하고 있었던 그런 제도죠. 일본에서는 지금도 병렬형 혼합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즉, 단순 다수대표제, 1인 선거구, 소선거구 다수대표제하고 비례대표제들을 비율은 각 국가에서 다릅니다만은 섞어서 그렇게 병존시키는 그런 제도가 병렬식 혼합 선거제도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크게 이제 또 독일식 혼합 선거제도와 스위스식
혼합선거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부터 해마다 이걸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들이 주로 이 독일식 혼합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독일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참 이걸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소선거구제하고 비례선거제를 연동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냉정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전면적인 비례대표입니다. 다만 누구를 당선시키냐 할 때 소선거구제에서 당선된 사람을 우선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비례대표의 비율을 못 채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비례대표 당선자로 채운다. 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위스식 혼합선거제도는 이 선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선거에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어떤 선거에서는 다수대표제를 선택하는데, 단순 다수대표제가 아니고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다인선거구, 여러 명을 뽑는 게 이제 다인선거구죠. 다인선거구 다수대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선거구라고 하는데, 그런데 중대선거구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선거구를 하되 다수대표제를 채택할 수도 있고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인선거구 다수대표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독일식 이 혼합선거제도에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독일식을 흉내낸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독일에서는 1차 대전 이전에 단순 소선거구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 때는 단순 비례대표제를 선택했는데, 소수 정당들이 난립해가지고 10여 개의 정당들이 난립해서 어떤 정부는 구성된 지 6개월 만에 해산되는 그런 일도 많았죠. 그래서 이제 전국이 불안하게 되고, 이것을 빙자로 해서 나치 정권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2차 대전 후에는 인물화된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는데, 이게 해봤던 거 두 개를 합친 겁니다. 1차 대전 이전에 했던 소선거구제, 바이마르 공화국 때 했던 단순 비례대표제를 합친 거죠. 그래서 1956년에 이제 선거법 개정을 정착하게 되는데, 1인 선거구 다수대표 선거로 우리말로 소위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에서 299명을 뽑고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299명을 뽑는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정당의 입장에서는 제1투표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 의석수는 무엇에 따라, 그러니까 투표권을 두 개 가지는데, 한 표는 후보자에게, 한 표는 정당에게 투표하는데, 1투표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정당에서는 우리 정당이 몇 석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몇 석을 갖느냐 하는 것은 제2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제1투표는 우리 당에서 배정받은 의석이 100석인데, 이 100석을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부여할 거냐, 누구를 당선자로 하느냐, 그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598명 전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을 결정하는 방법이 절반은 소선거구제에서 당선시키고, 나머지는 정당이 미리 제시한 정당 명부에 따라서 당선시킨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독일 선거는 반은 이 다수대표제, 반은 비례대표제, 이렇게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 국민들한테 물어도, 또 웬만한 학자들한테 물어도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독일 내에서 비판은 뭐냐? 어렵다.
유권자들이 내가 행사하는 표가 어떻게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다. 그 관심 없이 그냥 1표를 후보장에 찍으라니까 찍고 정당에 찍으라니까 찍고 그러니까 이 주권자들이 자기가 행사하는 주권이 어떤 식으로 그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이해를 못하고 하는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는 일반 국민은 몰라도 된다 하는 그런 말을 해서 여론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죠. 이제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는 이걸 또 비례 선거에 또 맞춰야 되니까 그 다수 그 소선 후보자가 자기 정당에 받은 의석보다 높을 경우에 다른 정당에 또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598명으로 예정되었던 게 현재는 2021년 선거에서는 736명으로 이제 증가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이 불안하니까 5%, 최소한 5% 또는 지역구에서 3명 이상 당선돼야 된다 해서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 제도인데, 그래서 이게 어렵고 복잡하고 또 국민들이 자기 표가 그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런 걸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 중에서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최근에 뭐 뉴질랜드가 이걸 따라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이 독일식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스위스에서 이 포용적인 정치제도 즉 정치 양극화가 가장 덜 된 그러한 나라의 정치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스의 성공 비결, 뭐 스위스에는 뭐 이 두 가지로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한편으로는 국민 소득이 그 인구 500만 이상의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뭐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모델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해결돼야 될 문제가 이 국민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은 나라죠,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그 스위스가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다. 이런 측면에서. 근데 이제 이것을 그 이 정치 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정치 양극화하고 결부시키면 연방제도는 정치 쟁점을 분산시킨다. 예를 들어서 이 최소임금제,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연방 차원에서도 논의를 하지만 연방 차원에서 국민들이 국민투표에서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각 주에 따라서는 우리 칸톤에서는 그 최저임금을 얼마나 뭐 이렇게 이제 그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분산 체제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서 전국적인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직접민주주의는 이 권력자와 이 일반 국민들 간의 권력 분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국회에서 잘못 결정하면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또 소수자를 보호하는 뭐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인으로 콩코르단츠 민주주의를 들고 있습니다. 이 콩코르단츠를 참 번역하기가 어려서 그냥 콩코르단츠라는 그 스위스 용어를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제도, 연방제도와 직접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콩코르단츠에 대해서는 스위스 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보면 지금까지 굉장히 소홀히 했던 그런 그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스위스의 콩코르단츠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스위스는 정치가 매우 안정되고 정치에 대한, 정치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온다. 아마 세계에서 선두를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23년도 작년에 연방정부와 국회의 신뢰도를 보면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73%, 그다음에 의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69%. 근데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에 대한 이 신뢰도는 50%,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24.1%라고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훨씬 낮은 경우도 있죠. 뭐 어쨌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기관에 대한 그 불신이 매우 높은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콩코르단츠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연방제도와 직접민주주의로부터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로서 이 콩코르단츠 민주주의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는데, 그 최근에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국민투표를 콩코르단츠 강제장치다, 이런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당의 얘기나 또 각종 그 사회단체나 이런 얘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률을 통과시키면 5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가지고 그 서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요구하면 이제 이 국민 표결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국민 표결에서 50% 이상의 그 찬성을 얻지 못하면 그 법률안은 폐기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민 거부권이라고, 비토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국회의 각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 투표에서 폐기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 과정에서 다른 정당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협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강제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10년 전부터 계속 해마다 이 논문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리부르그 대학의 아이엔베르그 교수입니다. 이분하고는 이분은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다녀갔고, 저도 이제 스위스 가면 꼭 이분을 만나고 오는데, 그 경제학자, 정치 경제학자죠. 경제학자인데, 스위스에도 영향력이 매우 큰 그런 학자입니다. 그 안성호 교수님이 그 한국행정연구원에 계실 때 이 포용적 정치제도를 논의할 때 이 아이엔베르 교수를 초청해서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제도가 콩코르단츠 민주주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분 논문을 쓰면 꼭 저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읽고 토론하고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 해왔는데, 마침 이제 한국에서 이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시급한 화두가 되어서 최근에 제가 그동안 보내준 논문들을 다시 한번 읽고 이 발제안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스위스의 혼합제도를 개관을 하면 이렇습니다. 연방의회 선거는 상원과 하원의 선거 방식이 다릅니다. 상원 선거는 통상 각 주에서 2명을 뽑는데, 그러니까 각 선거구마다 2명을 뽑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수대표제로 결정을 하는 거죠. 한 표라도 많이 얻으면 되는데, 이게 2차례에 나눠서 합니다. 1차 투표에서는 절대다수를 얻어야 당선이 되고, 1차에 당선자가 없거나 모자라면 2차 투표라고 하는데, 2차 투표는 상대 다수로 결정을 합니다. 하원 선거는 비례대표제, 전면 비례대표제입니다. 이제 그렇게 혼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칸톤 의회와 지방 의회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그리고 연방정부 선거, 그 다음에 주정부 선거, 지방정부 선거. 이건 정치인들이 다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비중이 많이 나가는, 좀 선호하는,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자리는 다 다인 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선출을 합니다. 연방정부도 7명의 강요를 선거하는데 그렇게 하고, 주정부나 지방정부도 5명이나 뭐 9명의 그 정부 집행부를 구성할 때 그 다인 선거구 다수대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는 이 하원 의원 선거, 칸톤 의원 선거, 지방 의원 선거, 이것은 비례대표제로 하고, 상원 의원 선거와 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는 다인 선거구 다수대표제를 혼합해서 혼합선거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다른 나라에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면 국회의원 선거, 뭐 대통령, 집행부 선거면 집행부 선거, 하나에서 혼합을 하는데, 스위스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서 그 다른 선거제도를 채택해서 혼합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분류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요. 선거가 당선이 누가 당선되느냐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당제로 가느냐, 다당제로 가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 선거제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고려해서 혼합 선거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스위스가 혼합 선거제도가 아니다, 뭐 그렇게 분류하는 학자도 있지만, 스위스 학자들은 스위스가 혼합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정당하고 연관시킬 때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 보면 이 비례대표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여러 정당이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그 다당제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념 지향적인 정당들은 대체로 하원 선거에 진출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다수 대표제를 지향하는, 거기는 당선되기 위해서는 중도 지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극단적인 이 성향을 가진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당선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쥐리히주 같은 경우에는 35석을 이제 그 한 선거구에서 뽑는데 3%의 지지만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이념 지향적인 정당도 당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주에서는 뭐 2명 뽑는 데도 있죠. 또 1명 뽑는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념 지향적으로 양극단에 치우치면 당선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인구가 많은 한 선거구에서 많은 의석을 뽑는 그런 데서 당선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의 다인 선거구 다수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내지 9명을 뽑는데, 1명을 뽑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절반 칸톤, 즉 다시 말해서 한 칸톤이 쪼개진대. 거기는 원래 두 표가 가졌는데 쪼개졌으니까 한 표씩 가지는 거죠. 뭐 이런 데서는 예외가 그런 데가 6군데입니다. 그렇지만 20개의 칸톤에서는 이제 대부분이죠. 한 지역구에서 5명 내지 9명을 뽑는다. 그래서 이거는 선거구가 칸톤별로 뽑기 때문에 칸톤 전체가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5명 내지 9명을 뽑는다. 근데 이 재밌는 거는 분할 투표는 가능합니다. A당의 후보를 찍을 수도 있고 B당의 후보를 이렇게 분할해서 찍을 수는 있는데, 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 누적 투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그 후보자에 대해서 이 사람 당선되는데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걸 우리가 성인 투표로 하죠.
성인 투표와 유사한 이제 그런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선 투표제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정치인에게 보다 매력적인, 보다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은 스위스에서는 다 이 다인 선거구 다수 대표제에 의하도록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자에 함께 당선되면 그런 경우도 있죠. 하원 의원에 당선됐는데 주 집행부 위원으로 당선됐다. 이러면 대체로 집행부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인 선거구제에 대해서 이건 이제 꼭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학자들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봐도 정치학자들이 다인 선거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있어서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사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구의 크기가 클수록 비례성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이제 설명하는 책이 있는데, 그러나 연기투표에서는 이것이 반대가 된다. 이 제도에서는 한 선거구당 선출하는 의원 수가 많아질수록 비례성의 정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단순 다수 대표제의 또 다른 변형인 제한투표제, 누적투표제도 연기투표제와 마찬가지로 다인 선거구를 유지하면서도 비례성이 낮은 제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 나라들 보면 뭐 라오스라든가 카메룬 등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정말 이 다인 선거구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스위스는 설명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는 뭐 정치가 가장 안정되어 있는 나라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중대 선거구제에 대한 이러한 설명이 맞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위스에서는 이 다당제의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 어떻게 조성되냐면 이것은 하원 선거, 주의원 선거, 지방 선거에서 이 다수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다양성 또 유의미한 정당 수가 증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까 설명에서 빠졌는데요. 스위스의 다인 선거구에서 유권자들은 한 표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인원만큼, 예를 들어서 7명을 보면 7표의 그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할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당 수가 여러 개 있고 정당 수가 많다 보니까 정당 간의 이념차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내가 정당은 지지하지 않는데 후보자 저 사람은 상당히 능력이 있다. 또는 실적이 좋다. 이런 후보자를 다른 당이지만 뽑을 수 있는데 한 표를 가지고 있으면 심리적인 부담이 있죠. 그래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찍어야지 이런데 여러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분산시키는데 심리적인 부담이 적은 거죠. 그래서 지지 정당 이외의 타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증대된다. 그 다음에 정당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 당 후보자들끼리 이제 경쟁하는 거죠. 근데 여러 명 후보자들을 추천하면 표가 분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명을 뽑지만 뽑는 의석만큼 후보자를 정당에서 추천하지 않고 꼭 당선될 정도의 사람만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정당에서는 당선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천 후보자의 수를 줄여야 할 그런 이제 내인적인 동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 간의 후보자 수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균형을 이룬 거, 왜 이 균형이 필요하냐는 건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경우에는 이 다인 선거구 다수 대표제의 경우에 강력한 구심력을 갖는다. 즉 말해서 중간지대를 향한 정치적인 중간지대, 중도를 향한
강력한 그 수렴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중도 지향형의 그 성향을 가져야 당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에게 의석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후보자가 증가해도 의석수의 2배를 넘지 않으면 중간지대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정치 스펙트럼의 좌우에서 다 표를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과 후보자는 중도적인 입장을 고수하게 되고,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네거티브 선거보다는 정책이나 능력, 실적 중심의 선거 운동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이게 후보자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네거티브에 가서 상대방을 죽여도 그 효과가 자기한테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 또 이러한 실적을 이루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건설적인 선거 운동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그 다수 대표제가 유능한 인물을 뽑는 데는 그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1인 선거구의 경우, 소선거구제의 경우 이게 그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 선거 운동에 올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상을 우리는 미국 선거에서 뭐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선거 운동하면 네거티브가 생각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다인 선거구 제도가 어디서 유래했느냐 하는데, 이것은 아마 그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 예전에 그 칸톤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주민총회에서 그 집행부를 선출을 했는데 여기서 유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수에 의해서 선출하던 제도가 언제부턴가 서면 투표로 전환되면서 그것을 개성 발전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인 선거구 제도는 우리말로 하면 중대 선거구제, 이것은 스위스에서 예전부터 해왔던 그런 선거제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방 강요 선거, 이걸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7명을 선출합니다. 4년 임기로 선출하는데, 1차 투표에서 절대 다수를 얻어야 되고, 당선되고, 1차 투표에서 절대 당선자가 없거나, 그 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는데, 2차 투표도 마찬가지로 절대 다수를 얻어야 됩니다. 3차 투표, 4차 투표, 뭐 5차 투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절대 다수를 모든 7명이 다 얻을 때까지 전부 다 이 절대 다수를 얻어야 됩니다. 2003년 12월, 작년 12월에 그 연방 정부 선거가 있었는데, 이 6명은, 그 중에 6명은 재선입니다. 스위스에서는 보통 연방 강요가 되면 재선 내지 3선을 합니다. 즉, 장관이 한번 되면 4년 내지 4년에 그치는 경우는 스위스 역사상 3번밖에 없었습니다. 3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8년 내지 12년을 그 임기를 가지는데, 2023년 선거에서도 7명 뽑는데 6명은 재선이 되었습니다. 1차 투표에서 다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신임이 1명 있는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했고 2차 투표에서도 얻지를 못했고 3차 투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2차 투표부터는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 다수에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죠. 횟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래서 3차 투표에서 초선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근데 그 스위스에서는 이 헌법의 규정도 없고 법률의 규정도 없는데, 이 강요 선거를 할 때 제1당에서 2명, 제2당에서 2명, 제3당에서 2명, 제4당에서 1명을 뽑는 그런 관례가 성립이 되어 있는데, 잠깐 예외가 있었습니다만은 1959년까지부터 지금까지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 간의 묵시적인 합의죠.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을 우리가 줄이고
대체로 지지율에 부합하는 그러한 의석수를 배정하자. 이렇게 마련된 것이 소위 말하는 마법의 공식입니다. 근데 이제 스위스에서 이 연방정부 위원들을, 이제 강요들을 국민들이 직접 선거하자. 이래서 국민투표를 3번이나 했습니다. 1900년, 1942년, 2013년에 했는데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게 부결 비율이 3분의 2를 넘습니다. 76%가 직선은 안 된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알아봤더니 언어적, 지리적 소수자를 배려해야 되는데 직선을 하면 그것이 어렵다 하는 것이고, 또 고비용 포퓰리즘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연방정부를 직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주선거, 칸톤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구성은 국민들이 직선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스위스의 그 지방정치인들한테 지방정부에 여러 당이 들어와 있거든요. 정부위원회. 그래서 정부가 여러 당으로 구성되는데 싸우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들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아니, 동네 문제 해결하는데 싸우기는 왜 싸우냐? 우리는 안 싸웁니다. 싸움은 연방정부에서 나지 우리는 안 합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스위스에서는 연방정부도 별로 싸우지를 않습니다. 연방정부에 4개 당이 함께 들어와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각 당에서 이 정치 스펙트럼, 그러니까 뭐 급진파와 온건파, 뭐 그것보다도, 그 차이보다도 이 강요들 간의 이데올로기 차이, 이게 오히려 적을 정도로 이 협치의 조건이 형성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다인 선거구제를 통해서 정당과 후보자가 그 중도 지향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당선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선거제도 때문에 사실상 스위스의 협치, 또 저는 그걸 그 협치라고 표현하고 합의제라고 표현하는데 화합정치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다음 이제 이 다인 선거구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뭐 설명은 못 해드렸습니다만은 너무 길게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1인 선거구제 할 때는 동네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 국회의원 선거 공약이나 도지사 공약이나 시장 군수 공약이나 똑같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재선을 위해서 동네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목 정치, 여기에 이제 치중하는데, 그 스위스에서는 이 다수대표제 다인 선거구 제도를 채택하기 때문에 큰 정치, 전국적인 정치, 뭐 이런 데 치중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 권력의 탈집중화 현상. 그러니까 이게 여러 명을 뽑는데 같은 정당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후보자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영향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되는 정부나 상원에서 각 의원들 또 각 강요들 간에는 지위가 대등합니다. 똑같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의 뭐 당론이나 이런 게 지배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늘릴까 말 것인가 뭐 이런 건 논쟁이 있는데요. 이 꽁도르세의 배심원의 정리에 의하면 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에 참여자가 많을수록 오류 가능성이 적다. 한데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당론이라든지 정당에서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걸 하면 의원수가 많아도 이 배심원 정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늘리려면 정당 국회의원들의 뭐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의 이거 아예 국회법에도 정해져 있죠. 이 당론을 강요할 수 없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당론이 뭐 이 명령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와 더불어서 국회의원의 신분, 지위도 함께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대 선거구제를 여러 차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4.19 이후에 국회 참의원 선거에서는 이 중대 선거구제를 채택을 했죠. 그 다음에 9대에서 12대, 72년부터 88년까지 중선거구제, 한 선거구제 2명을 뽑는 그런 선거제도를 채택했고요. 이른바 87 체제에 들어서면서 소선거구제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죠. 중대 선거구제를 30개 선거구에서 지방선거에서 이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중대 선거구를 채택했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이 전남에서 보면 정원이 11명인데 이 민주한국당, 그 다음에 신한국당, 신정사회당 이렇게 각각 5명, 6명으로 나누어졌죠. 그 다음에 전북도 정원이 7명인데 1명, 3명, 2명, 1명으로 이제 분산이 됐죠. 부산의 경우도 또 경남의 경우도 보면 경남의 경우 10명을 뽑는데 4명은 민주한국당, 그 다음에 1명, 5명은 또 다른 당, 이렇게 이제 선출이 됐고요. 대구도 마찬가지. 2명을 뽑는데, 아니, 2명이 아니고 6명을 뽑는데, 1명, 4명, 1명, 또 1명, 2명, 뭐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었죠. 뭐 경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던 것이 이 소선거구제를 채택했던 거. 뭐 이 소선거구를 채택할 때 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이때 소선거구제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이 김대중 그때 대표였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대구는 8명을 뽑는데 8명 전원이 이 민주정의당입니다. 그 다음에 전북 보면 14명을 뽑는데 14명이 전부 다가 민주당입니다. 전남의 경우 17명 뽑는데 17명 모두가 민주당이죠. 이렇게 이제 그 지역적인 양극화가 이제 심화된 것이 이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8대 지방선거에서 그 30개 선거구에서 3명 내지 5명을 뽑는 실험을 했는데, 결과만 보면 소수 정당의 당선 비율이 3.7%였습니다. 높지는 않죠. 그런데 이 시범 실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소수 정당의 당선율이 0.9%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범 지역에서 4배가 높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의미하다 한 것인데, 근데 이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때는 정당에 대한 표 하나하고 후보자에게 한 표를 줬죠. 5명을 뽑으면 5표를 줬으면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 이외에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뽑을 수 있는 심리적인 부담이 훨씬 경감됐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냐. 그래서 이 다인 선거구 제도를 채택할 때는 투표권 수를 다수로 해줘야 된다. 그래야 뭐 가장 좋게는 의석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이 되어야 이 다인 선거구제 또 중대 선거구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말씀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중대 선거구제를 논의를 해왔습니다. 97년에는 신한국당의 이회창 총재가 개편을 언급했고, 소선거구제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선거를 앞두고 중대선거구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호남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중대선거구 도입을 논의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 중대선거구제에 필요한 개편안을 사회통합위원회가 제안을 한 적이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해본 적이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대 선거구를 통해서 대표성이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여야를 떠나서 이념적인 배경을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꾸준하게 주장되어 온 것이 중대 선거구제다고 볼 수 있고, 지난번 국회에서도 전원위원회에 열려서 각 의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아마 비율로 따지면 중대 선거구제를 지지하는 후보자들이 많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야, 일본 봐라, 중대 선거구제 포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에서 중대 선거구제를 포기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정권 교체가 아니니까 우리가 양당제라도 가서 정권 교체 비율을 높이자,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양당제가 정치 양극화의 주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그 거대 정당들이 나눠 먹는 이 양당제에 대해서 변화를 주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선거에 채택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모순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사례는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반면교사,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고요. 그 일본의 경우에도 이 참여연 선거의 경우에는 또 이 중대 선거와 그 비례 선거가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선거구 개편을 논의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이 정치의 구심력과 원심력이 조화되도록 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통치 능력도 높이는 그 고려가 함께 있어야 된다. 즉 지역별, 부분별 이익은 반영되어야지만 그것이 지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체의 이익이 합의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거제 개편은 충분한 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당리 당략에 의한 기형적인 선거제도의 도입은 피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선거제도의 이해 당사자인 정치권에만 맡길 수 없으며 국민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개정 방향은 우리나라의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채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국민들은 비례대표제 폐지하자는 쪽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대표제와 혼합선거제의 비례대표의 혼합선거제도가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정당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도를 강화해야 된다. 즉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된다. 하지만 정당에 대한 신뢰도를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거를 비례대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당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소선거구제는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고, 다수 대표제를 채택할 때는 이 소선거구제도가 정치 양극화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인 선거구제, 소위 말해서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때는 반드시 연기명 투표, 즉 유권자에게 그 선거구에서 선출할 그 의석수만큼 다수의 투표권을 부여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겠다는데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를 정치권에서 주장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수당은 배제하고 소수당끼리 비례의석 나누는 그거 제도죠. 그럼 다수당의 입장에서 우리 당에서는 표를 더 얻을 수 있는데 비례대표 표를 못 얻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정당에서는 한 표라도 지금 절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를 하는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와 있죠. 어떠한 것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형의 그 연동형 비례대표가 통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당도 30% 이상의 득표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해가지고 다 채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이 거대 정당이 독과점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작동할 수도 없고 또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혼합형을 할 때는 병렬형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완벽한 선거제도가 있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많은 학자들 동의합니다. 하지만 최선의 협상과 타협은 있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핵심이고 국민이 나서서 최선의 협상과 타협을 하도록 정치권에 요구하고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아마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이 또 정치가 가장 후진적인 그 분야고 가장 절실한 분야이기 때문에 다음 그 국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개혁을 가장 큰 과제로 국민들이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정치개혁 못하면, 선거제도 개혁 제대로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저는 연대 책임지고 물러나도록 만들겠다. 이런 정도의 강력한 요구를 차기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 먼저 받기 전에요. 저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은 정치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요.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정치 신뢰도가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정치 신뢰도가 낮은지 그거에 대한 게 되게 궁금합니다. 뭐 간단히 말해서 정치 양고가 때문이죠.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서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데 그리고 일은 안 하고 맨날 싸움만 하는데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스위스의 경우에는 조용조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뭐 심지어는 정당 안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정도로 정책 그 경쟁이 심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뭐 거의 멱살 잡고 상대방 욕하고 뭐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볼 때도 참 일 잘한다 이런 신뢰가 가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될 일도 정치권에 가면 안 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네, 기본적으로는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선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죠. 근데 재선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당선이 안 되도록 제도화해 주는 것이 선거제도의 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도가 먼저냐, 뭐 사람이 먼저냐 이런 얘기 하셨을 때 이제 제도가 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거는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어디 시스템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달라지잖아요. 달라지게 되는 걸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데, 예, 그러면 그 좋은 예가 있는데요. 그 외국에 가면 사람들이 줄을 잘 서는데 한국은 줄을 못 서서 후진국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번호표 시스템 도입하면서 줄 설 필요도 없이 질서가 쫙 잡히잖아요. 어떤 시스템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행동이 달라지는. 지금은 저희 줄 엄청 잘 씁니다. 그래요? 예,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줄을 너무 잘 서서 놀란다고 하고 있고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먼저 이쪽에 줌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참 민주주의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민주주의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강의 들으면서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분명히 선거제도 배우고 다 배웠는데 저도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대학도 나왔는데 이렇게 어려우면 사람들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예전에 투표할 때 그 언제 기억이죠? 제가 원하는 사람한테 한 번 찍고 그쵸? 원하는 정당에 한 번 찍고 막 이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선거제도 있죠. 그러면은 좀 쉽게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되게 재밌는 게 같은 화면인데 선생님 왜 이렇게 화장을 뽀샤시하게 한 것처럼 나오죠? 저도 질문. 네, 선생님 마이크 드릴까요? 일로 오실래요? 마이크. 예. 화면 안 보이고. 왜요? 화면에 나오시고. 뭐 이거 같아요. 이거. 제가 들어갈게요. 여기 이제 오셔야 되는. 오시는 게 좋아, 선생님. 예. 왜냐면 아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사실 이게 위성 정당이 나오면서 준연동형 비례제의 장점은 다 볼각됐잖아요.
원래 주인연동형 비례제라는 거는 소수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를 좀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하자 그러는데 양쪽의 위성정당 만들면서 결국 양대 정당이 구축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 준연동형 비례제도에서 위성정당이 나오니까 이게 다 편법 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양대 정당을 다 편법 탈법당으로 만들고 또 거기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 또 국민들 다수도 편법 탈법의 동조자로 만드는 상당히 이게 문제 있는 제도에다가 또 하나는 여하튼 군소 정당들을 양대 정당에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위성정당 만드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연합당인가 뭐 이렇게 해서 만들면서 줄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병립형보다 하나의 그 장점은 없고 단점만 이렇게 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위성정당은 없앨 수가 없다. 우리는 준연동제로 가면은 이 패턴을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인가요? 아, 그게 이유가요. 독일 같은 데는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더 흡수할 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당도 30% 이상 득표율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40몇 프로 나오잖아요. 양대 정당에서 40% 가까이 나오잖아요. 이러니까 거기서 비례대표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잠재력이. 그런데 그거를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탈법을 찾는 거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언론에 보통 나오는 거는 독일 국민들은 이렇게 위성정당을 만들면은 국민들이 응징한다. 아니요? 안 그래요? 만들어도 네. 거기에 표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미 정당으로 다 표가 쏠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는 폐지되는 게 낫다. 네. 차라리 병립형으로 가는 게 낫다. 그건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제도고요. 독일의 특유한 문제, 독일에서는 간단합니다. 비례대표로 가고 싶은데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마르 공화국 때 나치가 히틀러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과거에 했던 소선거구제를 합쳐가지고 이걸 봉쇄조항 또 강화시켜가지고 뭐 그렇게 막아보자는 이런 취지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2018년인가 19년에 그 우리가 준연동형 비례제표를 도입하면서 원래 선거법은 여야 합의해서 통과시키던 관행이 있었는데 그걸 깨버리고 힘으로 일방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폐해가 많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을 때는 과거에 니네가 그렇지 않은 데서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바꿀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다 그러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안 좋은 선례에다가 이 제도 자체가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제도를 더 나쁜 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까? 예. 그건 요번에 만약에 위성정당 우리 통념하고는 상당히 달라지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었으면 그게 더 최악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재를 가하면 예를 들어서 뭐 위성정당 당선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뭐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소송에 갑니다. 소송에 가면 몇 년 겁니다. 그러면 그 소송하느라고 그리고 또 오히려 위성정당이냐 아니냐 논란에 휩싸이면 오히려 광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정당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논란만 키운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뭐 위성정당 우리나라는 이제 정당 설립이 자유가 있고 정당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강한 어떤 금지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가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라는 건 공감을 해요. 어떤 식으로든 편법 탈법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솔직하게 놓고 이제는 토론할 시대가 되지 않나. 계속 이렇게 편법 탈법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주요 정당들을 다 편법 탈법당으로 만들고 국민 다수를 갖다가 편법 탈법에 그냥 동조자로 만드는 이런 나라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벗어날 수 없다면 새로운 대안을 우리가 좀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스위스의 아이엔베르그 교수님하고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그래서 조금 희망을 가졌던 거는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로 바뀌고 입장을 바꾸고
그다음에 역대 정부에서 이 정권을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대체로 그 대통령이나 이 지도부에서 중대선거제를 다시 그 거론하는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래도 희망이 있다 뭐 이렇게 봤고요. 저는 중대선거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이제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야죠. 그렇지만 그 제가 지금 우리가 경험해봤던 제도 중에서는 그나마 중대선거제가 그 문제가 가장 적었고 그 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했듯이 투표권을 그 후보자에게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석수만큼 즉 3인 내지 5인을 선출을 한다면 3표 내지 5표를 준다면 상당히 이게 대표성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정당 간의 대립도 완화시키고 또 건설적인 정치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논의를 지난 그 논의 동안에 한 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가 국회 정개특위의 자문위원회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꺼내도 반응이 없어요. 왜요?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연동형 주장한 쪽은 그렇게 주장하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 그거 반대다. 그거 왜 반대하는데? 왜 찬성하는데?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진지한 입장에서 학문적인 입장도 필요하고 또 시민사회에서 상식에 기반한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 중선거제를 도입하면서 만일에 우리가 투표권을 2석을 준다면 정말 한 당은 자기가 좋아하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찍고 나머지 하나는 꼭 국민의힘을 찍지 않고 나 민주당을 찍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이념 정당을 찍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소수 정당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고 그렇죠. 위성 정당의 문제도 없이. 그래서 이제 정치학자들이 우려하는 거는 블록 투표, 몰표 주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는데 스위스 사례를 보니까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 투표는 안 되고 분할 투표만 네. 하게 하면은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러면 중선거제에 같은 당이 2명의 후보를 내기는 어려울 테니까 중선거제라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게 말씀하신 그 연기연 투표제? 이제 연기명. 연기명. 말이 좀 어려워요. 여러 명 이름을 연기명, 여러 명. 그러니까 하나만 찍는 거 단기명. 예. 연기명 투표제 이런 방안이 있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아, 예전에 그 참의원 선거 때, 한번 그 했죠. 4.19 때 한 번 그 보장을 했어요. 그때는 그 의석수만큼 준 건 아니고요. 그보다는 좀 작게. 뭐 그렇게 했지만 여러 표를 준 적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야권이나 이쪽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생님 어쨌든 잠깐만요. 같은 속도인가요? 예? 선생님 잠깐만요. 질문을 예. 아, 네. 아니, 제가 연기명 투표를 하면 내가 우선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한 6비율로 크고 그 다음으로 지지하는 비율이 4비율로 커. 근데 6비율에도 투표를 하고 4비율로 투표했는데 내가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이쪽이 강한데 국회에 똑같은 수로 들어갔을 때 그 2순위로 지지한 당의 권한과 1순위로 지지한 당의 권한이 똑같이 가나요? 아니면 차별을 두나요? 국회의원 대정하죠. 똑같이? 예. 그러면 좀 헷갈리는 것이 이번에 지금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선거에서 양대 정당 중에 한쪽이 진짜 피났잖아요. 네. 어쨌든 소수 정당을 좀 살려보겠노라고 해서 어쨌든 그 정당을 투표하게 해줬더니만 그 정당을 등에 업고 들어와서 막판에 뒤집고 다른 당으로 가버리고 예, 이러니 더 겁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번에도 내가 물론 일 정당을 지지하는 쪽이 있지만 내가 그 당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투표권을 줬더니 그 소수 정당이 또 저런 행위를 할까봐 저는 많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다수대표제, 소위 말하는 중대선거구제에는 정당을 보고 찍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인물을 보고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당의 추천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스위스에는 이 선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그건 그 일반 국민들이 흔히 하는 얘기라서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들었는데요. 우리가 그 스위스 사람들이 선거를 할 때는 3대를 본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당대, 그러면 그 아래까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보고 찍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리 하려면 예. 우리 시민들이 스위스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이래서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공부하고 3대를 들여다볼 여력이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조금 스스와 다르게 먹고 살기 바쁘고 그 정치인에 대해서 시간을 따로 내서 공부할 만큼의 여력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지금 당분간의 생애도 모르는데 3대까지 뒤집어 까가면서 투표를 하러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것도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인물을 보고 투표한다고 하지만 어떤 조 씨라는 사람을 이렇게 경력을 딱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가 뭐 발표를 할 때 저는 이런 정책으로 가겠습니다고 나부령 되고 나중에 국회에 정작 들어가서 딴짓을 하는 걸 명확하게 보니까 이거 뒤통수 맞네? 이러면 우리 뭉쳐야 돼. 이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뭐 칼 슈미트가 했다는 얘기인데 그 국민은 그 국민의 수준에 상응하는 정치밖에 가질 수 없다 하는 그 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스위스 정치 문제는 그렇습니다. 밥상에서 시작되는 거죠. 뭐 친구들끼리 모이든 가족끼리 모이면 이번 선거에 누가 나왔던데 뭐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돼 있어요. 뭐 정보를 얻으려면 상당히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론 같은 데서도 괜히 쓸데없는 지엽적인 거 싸움 붙이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 주는 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국민들의 그 정치적인 역량, 그 정치적인 그 역량을 못 갖춘 걸 정치적인 문명이라 그러죠. 그 문명을 극복하는데 우리가 언론도 노력해야 되고 국민 각자도 노력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의 그 되게 대리적인 말씀이신데 지금 현실에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몰빵의 강령으로 가면 이 소수 정당이 나와서 결국은 표를 갈라먹는 게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만 갈라먹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진보는 뭐 분열을 망한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요즘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할까요? 처음에 들어서 죄송합니다. 준영동령 비례제에서 사실 비례연합당을 야권에서 만들고 있으면서 일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선거제라든가 사실은 절대선은 없는 거고 네, 맞아요.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위성정당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야권에서는 위성정당이지만 우리 비례연합당을 만들고 그래서 소수정당도 들어올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우리처럼 비례연합당을 만들어라.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국민의힘이 비례연합당을 만들게 되면 연대할 당들이 좌유우파 당들밖에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양극단 정치를 더 심화시켜. 차라리 그냥 순수하게 위성정당 만드는 게 미래정당보다는 우리 정치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준영동령 이 비례제라는 것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최악의 제도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 이 선거제도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 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될지 모른다. 이런 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중선거제로 만들었을 때 또 문제점이 있겠죠. 우리 소선거제와 다른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쟁점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양극화를 제일 쟁점으로 본다면은 중대선거제를 가야 되는 거고 양극화가 쟁점이 아니다. 어차피 양당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소선거구제가 낫겠죠. 그러니까 우리 선거의 문제점에 가장 뭐가 컨센서스냐, 국민이 컨센서스냐 만드는 게 좋고 적어도 준영동령 비례제는 양극화를 문제해갖고 소수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 하자 그러는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실제로는 지금도 1대1 대결이거든요. 예. 뭐 1대1로 가서 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죽이자, 민주당은 국민의힘 죽이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투표에서는 사실 소수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한국 풍토에 맞느냐? 또 고민되고 아까 말한 대로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이 편법 탈법만 용인하는 꼴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교수님, 예, 예. 저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낱낱이 밝혀주셨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근데 또 왜 무식한가 봤더니 그게 제도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무식한 게 아니고. 뭐 지금 현실을 돌아보고 지금 말씀들 많으시고 하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걸 저도 동감을 하면서요. 또 하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요. 스위스의 이런 좋은 정치 제도가 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의 어떤 정치 교육, 교육제도 이런 데서 좀 발화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뭐 예를 들어서 북유럽도 보면 어릴 때부터 왜 노동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저는 스위스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어서 스위스의 교육제도에서 정치 교육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스위스에도 비례대표제, 아까 하원 의원 선거 비례대표제인데요. 국민투표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3번째 그랬고, 한 6, 70년간을 한 당에서 아예 독점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바꾼 게 국민들이 바꾼 거죠. 국민들이 이 국민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이 결정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고요. 아까 이제 정치교육 말씀 잘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정치교육을 국가가 주도해서, 뭐 교육부가 주도해서, 학교가 주도해서 이걸 생각하기 쉬운데, 스위스에는 이 주민투표에 참여하고, 뭐 이렇게 국민투표, 그 다음에 국민 발언 이런 데 참석하고, 뭐 이거 자체가 정치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안 문제가 1년에 보통 한 10건 정도를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는데요. 중앙하고 지방에서 다 합쳐가지고, 뭐, 많은 데서 한 20건 정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하기 전에 국민들 사이에 아까 밥상머리 토론이 이루어지고 친구들까지 만나도 그런 토론을, 그 자체가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 교육이라고 하면 정치 학습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 뭐 분위기가 밥상에서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선거 때가 되거나 무슨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뭐 이런 거를 뭐 가볍게라도 한번 토론해보고 다른 사람 생각은 어떤지 물어도 보고 뭐 이런 게 실질적인 정치 교육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정치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정치 교육은 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걸 소개해주는 그런 정도이고요. 실제로 정치 교육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 진정한 정치 교육이 아닐까. 그것이 국민을 현명하게 하고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잠깐만요, 선생님. 그룹이나 지금 잠깐만요. 저희가 오케이. 녹화 중이어가지고요. 예, 말을 이렇게 좀 약간 정화시켜서 또 네네. 질문 있으시면 네네. 해주십시오. 예. 아니 우리는 그룹이나 이런 모임 이런 데서 정치나 뭐 종교 얘기하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종교인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 것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분리시키잖아. 종교하고 정치는 따로야. 그런데 또 참 문제인 것은 선거철이 되면 목사님이 막 정치인들 와서 인사시키고. 그래서 이게 종교인이 차지하는 그 정치 교육의 병폐? 이런 것을 좀 어디서 조사하거나 혹시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좀 듣고 싶긴 하네요. 예, 뭐 없나요? 좋은 의견이라고 이제 봐지는데, 뭐 사실상 또 종교의 자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 그걸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인데, 제가 참고로 예를 들면요, 1830년에서 1860년까지 그 스위스에서 광범위한 독서 운동이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독서회 이런 거를 아주 시골 마을에까지 사람들이 그것이 아마 정치 의식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고요.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독서 소그룹 뭐 5명, 6명, 10명 이렇게 그 소그룹들이 각 읍면동에 있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또는 그냥 요즘 또 평생교육 이걸 또 동사무소 많이 하니까 저는 그게 처음에는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는데, 제가 실제로 관찰해보고 또 참여도 해보고 이러니까 그것이 국민교육에 굉장히 큰 그 영향을 미치겠다. 근데 그게 어떤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죠. 자유롭게 하면서 국민들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그 독서회 막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10회 상생 이음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